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히 복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출석 관련해서 저기 공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 공학 설계 시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끔 이제 전자 출석 하실 때 이제 까먹고 놓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놓치는 경우에는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놓치는 경우에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제 출결 수정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막 그냥 수정해드리면 조금 이게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이제 필기한 내용 정도를 이제 저한테 메일로 첨부를 해가지고 메일을 주시면 수정하는 걸로 제가 일단 그 규칙을 정할게요. 그래서 출석은 좀 최대한 제가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공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규칙을 넣는 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지금 진동 시스템에 그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동력학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율물체도를 그리고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진동 시간에 저희가 배운 1.4절에서 배운 에너지 방법이라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 방법도 이제 에너지 방법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그랑주 방법이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랑주 방법은 그 이제 뉴턴 역학과 다르게 이제 나그랑주 역학 체계를 새로 이제 그 만들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나그랑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에너지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보존 시스템에 에너지 변화는 없다라는 어떤 사실을 팩트에 기반해서 만들었다라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그랑주가 나그랑지안이라는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나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어떤 변수 L로 정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 식을 봐야 되는데 오일러 나그랑주 방정식 있죠. 그래서 형태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저희가 1자유도 시스템에 적용을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나그랑주 방법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나그랑주 방법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 이제 문제를 푸는 데만 사용을 하는 거를 일단 저희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배우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오일러 나그랑주 방정식을 저희 1자유도 진동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푸는 거를 지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QI라고 돼 있는 이제 일반화 좌표계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 I라고 하면 이제 I번째 좌표라고 해서 이제 여러 좌표계가 있는 다 자유도 시스템에서 쓰는 식인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1자유도 시스템이니까 어, 일반화 좌표가 이제 X 좌표 아니면 세타 좌표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좌표의 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I는 1로 보고, 그리고 Q는 X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편미분은 사실 그 X 말고 다른 변수로도 이제 이 운동 에너지 식이 표현이 되어야만 이제 편미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1자유도 시스템에서는 X로만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편미분도 지금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그랑주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운동 방정식을 똑같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인데요. 일단 지금 1.4절까지 그 매스, 스프링, 그 댐퍼 시스템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심볼로 나타내는 그냥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링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시스템은 없어서 실제 그 기계 시스템에서부터 이게 진동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 직관을 얻을 수 있는 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고체역학 때 많이 배웠던 이렇게 길이방, 축방향으로 지금 진동을 하는 어떤 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길이가 L이고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체역학 지식이 나오거든요. 재료역학 지식이 나오는데 이 재료가 있으면 재료에 그 영수 모듈러스가 있죠. 역률이 있고 그리고 막대의 길이 L이 있고 막대의 단면적이 있고 그리고 단면적이 있으면 그러면 막대의 길이 방향에 대한 강성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사실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고체역학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움직임이 있으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으면 이 힘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이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하려는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의 개념이 강성이고 매스가 있고 강성이 있으면 무조건 진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시스템이 스프링이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떤 실제 모든 구조물은 강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거나 힘을 주면 진동을 하다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어, 저희가 이렇게 진동 시스템으로 이제 모델링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이 일단 이 K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외우면 좀 편리하거든요. 이 식은.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엉망으로 들어있는 걸 가져왔는데 잠깐만. 이게 지금 고체역학 개념을 조금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축하중을 받는 봉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이 있을 때 길이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얘가 늘어나지 않으려고 버텨요. 그래서 그 버틸려는 정도가 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성은 뉴턴 퍼 미터죠. 뉴턴 퍼 미터이기 때문에 어, 이 단위 길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힘이에요. 필요한 힘이기 때문에 변형에 저항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체역학 때 배웠던 이 축하중을 받는 봉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식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각 일일이 배우신 식인데 이제 첫 번째 식이 어, 하중과 신장량의 관계고 여기에 이제 K가 정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수직 응력, 세 번째는 수직 변형률. 변형이 있으면 변형률이 있고 스트레인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네 번째는 어, 저희가 많이 나오는 이제 후계 법칙이라고 해서 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고 그 기울기가 영스 모듈러스죠. 역률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식을 조합을 하면 P는 L분의 2A 곱하기 델타가 나오고 그래서 1번식이랑 5번식을 비교를 하면 K가 이꼴로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봉이 갖는 길이 방향의 강성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외우셔도 되고 좀 고체역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예요. 축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봉을 첫 번째로 봤고 두 번째로 축의 비틀림 진동에 대한 강성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디스크가 달린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세타 방향으로 진동을 한다. 비틀림 진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러한 시스템도 이제 저희가 비틀림 강성을 구할 수가 있어요. 비틀림에 저항하려는 힘. 그러면 뭐 지금 예측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고체역학 때 배웠던 그 비틀림에 관한 그 정보를 가져와서 이걸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단 탄성 계수 그 시어 모듈러스 오브 레지디티라고 이제 G라는 값이 있었고 그리고 막대 길이가 있고 그리고 JP라는 개념이 나와요. 비틀림에는 이제 극 관성 모멘트라고 해서 이 약간 그 디멘션에 관한 내용인데 비틀림에 저항하는 정도를 조금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관성 모멘트 값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하려는 K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K는 L분의 GJP다. 라는 식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역시 그 비틀림과 그 비틀림 변형률에 대한 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이 있고 이제 전단에서 후계 법칙에 의해서 G값으로 이게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비틀림을 받고 있는 봉의 그 전단 응력 흐름을 보면 이게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전단 응력이 세지죠. 그래서 이런 걸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반지름이 R일 때 이제 최대 변형률과 최대 전단 능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이 세 가지 식을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식을 3에 대입을 하고 1과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 지금 파이가 비틀림 각이고 T가 토션이에요. 토션 토크, 비틀림 토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K가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식을 한번 외워보시고요. 지금 이 K를 왜 구하냐 봤을 때 저희 지금 1장에서 이 디스크 시스템 배웠잖아요. 얘가 지금 단순 조화 운동을 한다 이런 것까지 배웠었죠. 그리고 이 세타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사인 함수로 나온다고 제가 그 가르쳐 드렸었고 그래서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운동 방정식을 구하시고요. 운동 방정식을 구하시고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고유 진동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J가 있고 JP가 있죠. P는 이제 폴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극관성.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료역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극관성 모멘트는 얘는 극관성.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얘는 이제 비틀림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비틀림. 그리고 J는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관성 질량이죠. 그 모멘트식을 구할 때 그래서 얘는 질량 관성.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늘 하던 대로 그냥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하면 지금 여기 회전 운동을 하니까 이제 모멘트식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좀 원칙적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바로 구하면
이게 아니죠. 이거 I 알파죠. 다시 쓸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J 오메가 2 다시고 요게 K 세타인데 비틀림에서는 K가 단위가 달라지죠. 뉴턴 미터 퍼 라드죠. 같은 K라고 표기를 하지만 이제 비틀림에서는 이거를 좀 분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세타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곱하면 이제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뉴턴 미터. 그래서 식을 구하면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식인데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비틀림 진동을 하는 애의 그 강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K는 L분의 극관성 모멘트, G 극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최종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유 진당수를 구하면 여기 두 번째 1차 항에 있는 애를 써주면 되죠. 미분이 없는 항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이러한 이제 비틀림 진동을 하는 어떤 저희가 처음에 근사화했던 그 매스 스프링 댐퍼 모델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어떤 엘리먼트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성을 표현하는 애를 따로 배웠으니까 따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나선형 스프링에 대한 이제 강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이제 코일의 재료 직경, 코일의 반지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코일의 가문수에 따라서 이제 뭐 강성이 달라지겠죠. 이거 길이가 달라지니까. 요거는 그냥 식은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고, 보는 한번 볼게요. 네 번째에 있는 보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 고체역학에서 배운 그 모션 중에 하나고, 축방향이 아니라 이제 횡방향에 어떤 하중이 있어가지고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에 대해서 엄청 그 고체역학 때 분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성을 구해보면 강성은 이제 무언가에 대한 이제 저항하는 힘인데 이 빔 끝에 이제 포인트 매스가 달려 있고 매스가 이렇게 떨리는 거에 대한 강성 정도를 이 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 식을 쓰는지를 일단 한번 좀 계속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에 대해서 보의 재료에 대해서 역률이 있을 거고 보의 단면에 대한 관성 모멘트 I가 있고 그 보의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길면 강성이 약해지고 잘 구부러지니까 저희 다이빙 때 그런 것처럼 길이가 길고 얇으면 이제 잘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저희가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 식도 제가 사실 그 유도를 해볼까 했는데 저희가 고체역학 때 이 식을 자체적으로 배우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고체역학 책에 8단원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식은 일단 좀 문제를 풀려면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는 역률이고 I는 단면의 관성 모멘트, 보의 길이 이렇게 주어지면 횡방향 진동의 보의 횡방향 진동에 대한 보의 강성이 구해진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보 자체의 질량은 무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해볼 게 만약에 보가 어떤 특정한 무게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의 진동 특성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거를 지금 간단히 좀 유도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좌표가 Y가 있고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X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체역학 8단원에 나오는 식인데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처짐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Y로 움직임에 따라서 X의 처짐 정도가 달라요. 위치에 따른 처짐 정도가 달라서 그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부분에 하중 P가 걸릴 때 보의 끝부분에 하중 P가 걸릴 때 보의 중간 부분이나 이 Y에 따라서 보의 처짐 정도를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식을 가지고 간단히 지금 유도를 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보의 무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그리고 Y가 L일 때 보면 다음과 같이 X의 맥스 값이 나오겠죠. Y가 L일 때 최대 처짐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수식이 좀 깨졌는데.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Y 위치에 따라서 Y 위치에 어떤 미소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마다 처짐 정도가 다 다르죠. 질량마다 처짐 정도가 달라요. 그게 Y의 함수예요. Y의 함수. Y가 감에 따라서 그 질량 요소마다 처짐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개념이고 지금 저희가 할 게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고려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 방법에서 우리 고유 진동수도 구하고 하니까 얘가 보의 무게 M이라는 게 추가가 됐을 때 전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2분의 1 M 즉 진동하는 에너지이니까 X 다시예요.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근데 문제는 이 X의 정도가 Y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 이거예요. 미소 질량 요소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Y에 따라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Y에 따라서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Y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Y의 미소 매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매스가 가지는 속도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 성분과 이 요소에서의 질량을 곱하면 dm을 곱한 다음에 얘를 y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이 전체 보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여기 2분 이건 지금 정확한 식은 아니라서 이렇게 지우고 자 그래서 각 미소 요소의 질량과 그 y에서의 진동 속도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게 아마 PDF에는 안 깨졌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y에 따라서 적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정적분을 해보면 0에서 L까지 적분을 해보면 원래 보의 전체 매스가 지금 라지 M이라고 되어 있는데 140분의 33
곱한 m에다가 이제 운동 에너지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분의 1 m의 x 제곱 이게 아니라 140분의 33이라는 숫자가 이제 앞에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의 무게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가지고 고려를 해주면 보의 매스가 라지 m만큼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140분의 33배 한 만큼만 추가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매스, 스몰 m밖에 없었던 매스 시스템이 이 전체 매스가 이렇게 늘어난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진동공학에서 매스가 늘어난 거는 고유 진동수가 바뀌는 거예요. 루트 n분의 k에 의해서. 그래서 고유 진동수 루트 n분의 k를 다시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게 고유 주파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보의 무게를 고려를 했을 때. 자, 좀 재미는 없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고 한 번씩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보의 강성은 이거다. 이걸 일단 한번 외워두시고. 자, 이렇게 보의 강성 이런 걸 알아서 어디다 쓰냐. 이제 그 예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 다음과 같이 어떤 비행기가 있을 때 비행기의 날개 끝에 연료통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연료통이 비행기니까 연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뭐 1000kg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날개가 계속 진동이 일어날 거니까 그거를 이런 이제 보호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의 끝에 그 연료와 그 연료통의 무게가 있다고 지금 포인트 매스로 있다고 가정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지금 고유 진동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스템에서 고유 진동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 볼게요. 연료가 꽉 차 있을 때 매스와 연료가 비어 있을 때 매스를 이용해서 한번 지금 구해 보실게요. 지금 보의 강성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비행기는 그냥 페이크고 그냥 이렇게 보호의 시스템에 그냥 강성을 구해서 고유 진동수를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보호 시스템이 나오면 저희가 그 보호에 대한 강성을 알고 있으니까 L 세제곱분의 3, 2i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보통 문제에서 2랑 i가 다 주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고유 진동수를 구하는 거니까 네, 여기다 이제 k를 넣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들을 다 넣으면 여기다
역률 10의 9승 곱하고, 그리고 이거 다시 쓸게요. 그리고 i가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매스가 지금은 연료가 꽉 차 있을 때는 1000kg이고요. 그리고 L이 지금 2m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의 3승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주면 이게 11.6 라드 퍼 세크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연료가 꽉 차 있을 때고, 만약에 연료가 없을 때는, 연료가 꽉 차 있을 때, 연료가 비어 있을 때는 M이 그냥 1000kg가 10kg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이제 10kg을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하면 116 라드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연료가 꽉 차 있을 때는 진동수가 11.6 라드 퍼 세크 정도인데, 연료를 다 빼버리면 1000kg 이상이 1000kg 정도가 날아가니까 얘가 진동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고유 진동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동수가 10배나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인투이션을 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필기하는데 제가 또 글씨도 잘 못 쓰고 하니까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답을 조금 되도록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필기를 할 때는 조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스프링이 이제 여러 개 달린 케이스를 좀 고려를 해볼게요. 저희는 이제 스프링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저희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스프링의 직렬 연결이나 이제 병렬 연결이 나오죠. 그래서 직렬로 K1, 강성이 K1과 K2라는 스프링을 직렬 연결했을 때는 얘가 이제 강성이 약해지니까 같은 변화를 줄 때 힘이 덜 드니까 이렇게 이제 병렬 연결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외울 때 합분의 곱으로 외우죠.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합분의 곱으로 그냥 외워버리시고, 병렬 연결을 하면 어, 강성이 세지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해주는 식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진동 시스템 모델링을 할 때 뭐 설계적으로 제어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면 스프링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전체 강성을 바꾸거나 유효 강성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유효 강성 개념이에요. 유효 강성 여기 써져 있는데, 이퀴밸런트한 어떤 스티프니스를 구해가지고 분석도 하고 설계도 하는데 이제 써먹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연습 삼아서 한번 이거 직접 한번 해보실게요. A번과 B번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A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K3랑 K4가 0이라고 했으니까 K의 이퀴밸런트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부분이고요. 4000Nm/m고 그리고 병렬 연결한 경우 지금 직렬 연결한 경우 K1이랑 K2가 0일 때 K3랑 K4만 가지고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게 역수의 합에다가 전체 역수를 하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합분의 곱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게 줄어들죠. 오히려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이제 값이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유진동수 한번 구해볼게요. 질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고유진동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n분의 유효 강성 10분의 4000이죠. 그래서 얘가 20라드/세크 단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B는 10분의 750이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8.66라드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의미하는 거는 지금 똑같이 강성이 1000이네랑 3000이네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조합을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얘를 병렬로 할 거냐 직렬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고유 진동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절에서 배우겠지만 고유 진동수에 따라서 뭐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유 진동수 특성이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계의 개념, 진동적인 설계의 개념에서 이런 걸 배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식을 써 놓은 부분이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계에 관한 부분이 1.7절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실제 진동 시스템 설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많은 리얼 진동 시스템을 질량과 스프링 감색이 이 세 가지 엘리멘트로 모델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진동공학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박사 연구할 때도 자동차 파워트레인의 그 토크 진동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자동차의 서스펜션이죠. 자동차의 서스펜션을 이제 스프링이랑 뭐 등가 감색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건데 질량과 스프링 감색기로 나눠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자가 질량 그리고 감색계수 그리고 이 탄성계수 값을 조정을 해서 강성을 조정을 해서 원하는 진동 응답을 이론적으로는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시스템의 어떤 물리적으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는 고유 진동수나 진동을 일으키는 고유 진동수나 감쇄비 정도는 MCK를 조정을 해서 저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어떤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 설계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이제 기계적인 제품이 있으면 이 기기의 매스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얘가 뭐 보 같은 걸 설계할 때 얘가 처지면 안 되니까 처짐에 대한 어떤 강성의 조건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고유진동수에 대한 제한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고유진동수의 작은 값과 큰 값으로 했을 때 제 분모가 여기에 들어가고 저기 매스가 작은 값이 그리고 분모가 큰 게 민값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고유진동수의 설계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자, 요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해볼 건데 이게 설계 문제 예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같이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일단 보시면 고유진동수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뭐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교량이라던가 이렇게 고유진동수의 범위가 주어지면 그리고 또 다른 제한 조건이죠. 항상 300ms보다 작은 초기 속도를 갖고 초기 변이는 뭐 무조건 0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질량 및 강성에 대해 진동 진폭이 항상 이것보다 작아지게 하는 감세 계수값을 선택해라. C를 디자인하는 문제예요.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제가 이거 그래프로 나타냈지만 1차 질량 스프링 감쇄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일어났다고 지금 진동 얘기를 하니까 부족 감쇄 운동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고 부족 감쇄 운동에 대한 식을 쓸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초기 속도를 V0라고 가정을 하고 초기 변이는 X0인데 얘가 지금 0이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넣어 볼게요. 저희가 맨날 문제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0을 넣으면 A 사인 파이는 0이 되고 이게 여기서 이제 파이가 0인 걸 바로 뽑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파이가 실제로 파이가 돼버리면 2파이가 돼버리면 밑에서 A가 음수라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제거하면 이 위상 파이는 0만 나온다라고 여러 번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렸고 X-의 제로를 미분을 해서 넣어보면 오메가 D에 조금 중간 과정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V0가 되는 거죠. 근데 제 파이가 0이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가 1이 돼서 진폭을 나타내면 오메가 D분의 V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XT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A랑 A랑 파이를 지금 구했으니까 A가 오메가 D분의 V0 그리고 위상이 0이죠. 사인 오메가 DT 요런 리스폰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 주어진 조건을 해볼게요. 진동 진폭이 항상 25mm보다 작아야 돼요. 최대 진폭이 25mm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니까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 문제는. 근데 지금 부족 감쇄 운동을 그려보면 지금 오른쪽 그래프처럼 되잖아요. 여기서 최대 진폭이 나타나는 데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지금 얘는 그냥 정근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리스폰스는 안에 가운데 있는 애죠.
그래서 최대 진폭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25mm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할 건 뭐냐면 이 지점의 속도, 시간을 찾아야 돼요. 시간 텀. 언제 얘가 최대 진폭에 도달할 거냐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에서 첫 번째 피크가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 XT를 직접 그냥 미분을 하세요. 미분을 하면 고배 미분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0이 되는 t를 찾는 거예요. 0이 되는 t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퀄 0을 놨을 때 날릴 수 있는 텀들이 있죠. 이거 날릴 수 있고 익스포넨셜 텀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t로 정리를 해볼게요. t로 정리하려면 양변 나눠가지고 아크 탄젠트를 써야겠죠. 탄젠트 반대쪽. 그래서 계산을 하면 t max라고 계산해보면 명명을 해보면 t는 오메가 d분의 1 역탄젠트 제타 오메가 n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손으로 풀 수는 없거든요. tm을 구해가지고 xtm을 구하고 그러니까 xtm을 구하면 이 지점의 진폭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xtm으로 정리를 해서 요거는 저기 책에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는데 어떻게 푸는지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가 0.025m보다 작다 라는 조건에서 제타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제타. 근데 저희가 이걸 손으로 풀기가 어려워서 이제 책에서도 뉴메리컬하게 구한다라고만 써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손으로 풀 수 있게 문제를 냈으면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구해서 이제 진폭이 이 정도 커지지 않게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제타가 주어지면 매스 K 아니까 C 값도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됐죠? 오늘은 요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풀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작은 스포츠카의 평가 장치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많이 하거든요. 좀 너무 간단하긴 한데
그 얘가 차가 되는 거죠. 자동차. 그리고 바퀴랑 서스펜션을 합쳐서 어떤 C랑 K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리고 얘가 X. 이 좌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차의 질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매스가 주어졌을 때 어, 지금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C 값과 K 값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보면 좀 쉬운 문제인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풀던 방식이랑 조금 달라가지고 일단 주어진 걸 한번 써볼게요. 주어진 게 감색계수가 주어졌어요. C가 아니라 감색계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매스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얘를 저희가 안 썼죠. 이거 정적 변형. 저희가 처음에 그 매스 스프링 시스템의 중력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정적 변형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적 변형을 저희가 델타라고 할게요. 델타가 0.05m.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K랑 C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K에 대한 정보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K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차를 매달았더니 이쪽으로 정적 변형이 0.05m만큼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력과 탄성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 델타는 mg로 하고요. 그래서 K는 mg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거 제가 문제를 바꿨는데 여기 고유주파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고유진동수를 구해야 되는데 고유진동수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저희가 K를 알고 있으니까 G는 9.8로 계산을 하고요. 이게 델타분의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0.05분의 9.8 그래서 14 라드 퍼 세컨 나와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시스템의 고유 주파수가 이제 14로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자동차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제 뭐 방지턱도 있을 거고 뭐 자갈도 있을 거고 밑에서 계속 가진을 해요. 그래서 가진하다 보면 이 고유 진동수 특성과 저희 감색계수 특성에 따라서 이 매스가 느끼는 진동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게 서스펜션 설계를 할 때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K는
저 고유 진동수부터 구하고 있는데 얘를 구하면 2.668 10의 5승 뉴턴 퍼 미터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C는 저희가 C 외웠죠. 루트 MK분의 이게 제타죠. 제타가 이렇게 되고, C로 정리를 하면 그리고 고유 주파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정리를 보면. 그래서 이 값이 1.143 10의 4승 그리고 단위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시스템의 K랑 C 값이 나온 거고,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지금 제가 답을 적어 놨고요. 만약에 지금 자동차니까 승객이 타거나 기름을 넣거나 뭐 짐을 싣거나 해서 질량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량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매스가 바뀌면 이 정적 변형이 바뀌겠죠. 스태틱 디플렉션이. 그래서 얘부터 구하는 거예요. 지금 K랑 C 값은 바뀌지 않아요. K를 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M에 대해서 구하면 이게 아까는 0.05 정도였는데 0.06m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고유 지파수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매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매스가 바뀌었으니까 고유 주파수를 구하면 12.7 라드퍼세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자동차를 저희가 잘 설계한다고 하는데 얘가 승객이 몇 명을 탈지 어떤 짐을 실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설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뭐 승객이 몇 명 탔냐에 따라서 이 뭐 감색의 수를 뭐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학습 로직을 하는데, 그런 로직들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스가 올라갔을 때 고유 진동수가 줄어든다는 것까지 지금 배웠고요. 식을 또 정리해서 제가 여기다 적어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연습 문제를 제가 또 올려드릴 거니까 퀴즈 범위에 그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까 문제 파일 안 열린다는 거는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